우리가 어제까지 했던 거는 좀 재미없긴 했지만 여러 이제 토지 개념들을 배웠죠. 토지 개념들을 배웠고 오늘 할 이야기는 부동산 산업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이건 뭐 시험에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도시 계획에 관심 있어서 온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최근에 뭐 대장동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이외에는 보통은 부동산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게 부동산 중개 관련된 걸 이제 길가 가다가 많이 보게 돼요. 보면 사업체 수가 부동산 중개 관련된 업체가 가장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종사자 수를 한번 봐봐요. 종사자라는 거는 이제 이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중개나 대리업, 중개 대리업 관련된 부문에 그 종사자 수가 상당히 많이 있긴 한 건데, 이 부동산 중개나 대리업보다 더 많은 부문에 속한 사람이 그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쪽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중개 쪽은 전체 부문 중에서 일부일 뿐이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이거 아마 제가 요 화면은 처음에 우리 과 그 소개하면서 제가 설명을 본 친구들이 있긴 할 거예요. OT 때 저랑 봤으면. 그런데 그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요 분류는 부동산업 및 부동산업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산업 분류 안에 들어가 있는 부문들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과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갈 만한 직종이라고 하면 사실은 요 부문 이외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산업 분류상으로 봤을 때는 건설업계하고 금융업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 갈 수 있을 만한 부문이 여기 말고 건설업 쪽하고 금융업 쪽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나오고 있는 뭐 그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라든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라든가 있는 거는 되게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부동산 금융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해요. 리츠, 자산운용, 뭐 부동산 펀드, 담보대출 뭐 이쪽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좋은 학교 학생일수록 더 많이 가고 싶긴 해요. 현실적인 제가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연봉이 높긴 하니까요. 그 연봉이 높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사회가 그만큼 음, 그 필요로 한다는 측면도 있고 이게 이 부분이 사실 전공하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면 사실 이쪽도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업 관련된 건데 보통 이제 부동산 개발 아니면 부동산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빠져 있어요. 부동산업에선 빠져 있고 사실 이게 건설업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행 분야하고 부동산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공하고 시행을 나누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제가 부동산 개발론 수업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다 건설업에 들어가 있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 주택 건축, 비건축, 비주택 건축, 뭐 숙박업, 보관 창고업, 그다음 부동산 개발, 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 그 건설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여기도 파이가 좀 큰 편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산업 분류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빠져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만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분류를 좀 이렇게 새로 좀 바꿔봤는데, 지금 아까 사업체 수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중개나 대리업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많지만 나머지 부문에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의 숫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사업 수익하고 종사자, 그 사업 수익 전체가 곧 여러분의 그 수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회사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노임으로 다 측정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수익이 있는지를 보면, 제가 여기 보면
사업 수익이 이만큼 난 거예요. 이거는 2018년도 데이터고 우리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걸 종사자 수로 뭐 단순하게 나눈 개념이긴 한 건데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업 쪽은 사실은 평균 종사자당 사업 수익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이게 한 6,4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 평균 수익, 종사자당 사업 수익을 본 거라서 이게 지금 금액이 되게 큰 건데 사실 이 중개업 말고 나머지 이 개발 쪽 관련된 사실 여기에서 개발은 보통 LH나 SH나 뭐 이쪽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특히 주거용 건물 아니면 비주거 토지 개발 뭐 이런 게 여기 다 포함되긴 하는 건데 실제 사업 수익을 종사자당 사업 수익으로 보면 이게 뭐 2억 2천 아닌데 22억인가? 아무튼 되게 큰 22억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2억, 뭐 12억, 11억 이게 연봉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 금액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단순히 이제 명수로 나눈 거라서 파이가 여기 되게 크다, 개발 쪽 관련된 파이가 진짜 크다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밖에서 대장동이나 최근에 대장동으로 설명하는 게 쉬우니까. 근데 이슈가 나는 거는 이렇게 큰 파이만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 괜찮은데 뭐 아니면 얘네들 사람들 전체 돈을 엄청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분히 이 개발 관련된 업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리스크가 큰 만큼 리스크를 테이크한 만큼 리턴이 큰 편이죠. 다만 이게 뭐 공사라든지 공공이 주도해서 특히 대규모 개발일수록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 생각만큼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그 테이크한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장동 이슈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리스크예요. 초기 대장동 사업에서 리스크 커가지고 그거는 뭐 사람들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하는 땅이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 말고 뭐 도시 계획사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제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도는 다수의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빠져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관련된 제도를 누가 만드냐?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도시계획 분야는 이 부동산하고 완전 유리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도시계획도 전공하고 부동산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제도를 만들어가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실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 7급, 8급, 보통은 한 6급 정도 돼요. 6급 이상의 관리직, 5급 정도부터 4급, 5급이 어쨌든 그 과장들이기 때문에 과장들이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과장이 그 모든 법 조문을 쓸 거냐? 그러진 않고 밑에 그 공무원들이 많이 쓰죠. 근데 공무원들이 뭘 알아가지고 그 조문을 또 통제하겠어요. 여러 이제 자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사결정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지는데 합리적 제도라는 건 필요해요. 대장동 관련해서 빠져있는 부분은 뭐냐면 리스크를 누가 질 수 있는지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계속 뭐 여던 야던 대장동 관련해서는 좀 더 책임을 많이 지우겠다라고 하는데 되게 리스크가 큰 사업에 책임까지 같이 주면 결국은 그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만약에 이 부동산 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 악을
만들어내고 다수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악을 입는다고 하면 이런 학문은 필요 없는 거죠. 나쁜 짓인 거죠. 예를 들어 도둑도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뭐 이 집을 털기 위해서 밤에 어디로 침입해야 될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고 이 부동산 개발 관련한 여러 노력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 적어도 이런 그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라는 부문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부문의 수익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대장동 이슈하고 되게 비슷한데, 다만 이게 리스크를 그만큼 테이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아마 갖고 있는 조그만한 돈 가지고도 사실 땅 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싼 땅도 꽤 많이 있거든요. 싼 땅도 되게 많은데 그걸 사는 거는 되게 위험한 행위죠. 왜냐하면 거래가 별로 일어나지 않거든. 예를 들어 내가 땅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아무나 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무도 안 살 땅을 내가 사게 되면 그냥 내 부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세금도 내야 되고 내 자산이긴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고, 근데 팔고 싶어도 아무도 안 사. 그런 물건이 토지라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공간의 개념을 바꾸고 그 공간을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들로 만들어내서 어떤 수익을,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 수익을 갖도록 하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일 거예요.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개발 쪽이다. 그래서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걸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이 부동산 중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동산 부문은 이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 비중을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사업체 중에서 62%가 부동산 중개업이죠. 근데 종사자 수도 꽤 많이 있긴 한데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더 많이 있고, 그 사업 수익은 보면 어쨌든 여기서 퍼센트로 봐야 눈에 더 잘 보이니까 뭐 그렇다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누구였지? 뭐 감정평가사 준비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감정평가 협회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얼마 전에도 부회장님도 뵙고 그랬었는데, 이 감정평가 분야도 되게 전문성, 우리 분야 쪽에서 제일 높은 자격증일 거예요. 자격증 중에서 가장 높은 거고, 그냥 아마 이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실무 경험이나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있고, 여러 이제 제도적인 걸 많이 알고 있어야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웬만한 의사나 이런 부분보다 여기가 훨씬 더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아는 교수님, 같이 이제 프로젝트 하는 교수님 따님이 이번 서울대 들어갔었는데, 서울대 의대는 아니고 다른 데 의대 붙고,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 전자전기 뭐 이쪽을 지원해서 붙었다고 했는데, 뭐 본인의 꿈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보는 게 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꿈이. 근데 막 그 이야기 하면서 의대 가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이런 부문이 더 좋을까 막 이야기하다가, 감정평가 부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의대보다 훨씬 이 업종에서 일하는 게 직접 땅도 보고 거기 그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 게 더 좋을지 평가도 해주고 이런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수익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여기 이 부문별로 봤을 때는 뭐 비중이 작을지 몰라도 이 감정평가도 되게 좋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동산 이외에 이제 우리과 졸업하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가는 부문이 컨설팅 업체인데, 컨설팅 업체도 이제 주로 이제 도시 계획 관련된 컨설팅 업체에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 업체도 꽤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동산 관련된 컨설팅 업체의 수익이 더 훨씬 커요.
다시 말해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가서 받을 수 있는 인컴이 제가 여기서 녹화되고 있어서 표현을 보통 이야기해 주는데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더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편이고 다만 저는 현실적인 이 교수로서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한 그냥 직장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최대한 좋은 직종에 가라. 그래서 보통 수도권에 있는 도시계획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사실 이 부동산 금융 쪽이긴 해요. 미츠, 자산운용, 부동산 펀드 이쪽이고 더 가고 싶어 하는 데는 부동산 금융업 중에서도 외국계 자산 회사들. 왜냐하면 단위 시간, 근무하는 시간이 좀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고 그 페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만 능력이 안 되면 잘리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그런 특성은 있겠지만 이쪽을 되게 가고 싶어하고 여기를 안 가면 그 다음으로 보통 가고 싶어하는 데가 이쪽이에요. 부동산 개발 쪽이에요. 보통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부동산 건설 쪽하고 부동산 시행 쪽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개가 붙어 있고 붙어 있다 보니까 다수의 일반인들은 그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사실 그 두 개의 업역은 다른 분야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 취직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건설사의 시행팀에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업계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 두 개는 나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로 견제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학생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건설사는 아무래도 되게 안전한 그 기업인 거고 그 기업 안에 가장 좀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행팀에 들어가게 되면 수익을 가장 많이 올려요. 그래서 시행팀에 가는 거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금융 이걸 제가 교수가 이걸 막 나열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부동산 금융업 그 다음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보통 개발 쪽 관련된 부문 그 부동산 개발 쪽으로 가고 싶어요. 뭐한 30대 기업 40대 건설 업계 안에 있는 개발팀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잘 그러니까 가는 친구도 있긴 했어요. 우리 과 졸업하고 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야가 있고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낮게 봤을 때는 이 아까 이야기했던 컨설팅 쪽도 하나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 쪽도 왜냐하면 페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높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이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 특히 부동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는 재밌어 하는 경향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컨설팅이라는 게, 자,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데 1층에다가 어떤 업종 집어넣어야 이 건물이 살 수 있지? 이 지역에서 지금 지금 트렌드가 뭐지? 최근에 커피숍들 여러 브랜드들 론칭하고 있는데 요 땅에다가 뭘 집어넣는 게 최적일까? 지금 이 부동산 그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뭐 위에는 어떤 업종으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최적의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뭐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아무튼 이거 팔아치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까지 컨설팅 업체는 다양한 코멘트를 해주는 건데 다만 이게 어쨌든 업계의 뭐 영역이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감정평가업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평가 회사는 컨설팅 업체 현실적으로 보면 컨설팅 업체 가기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감정평가 회사에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튼 보통 어쨌든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그 컨설팅 업체에 있는 친구들은 기회가 된다면 개발사로 가고 싶어요. 뭐 아무튼 그런 구조가 있고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게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업종은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택지 조성 사업, 이건 주로 뭐 LH가 주도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공이 그 주도해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뭐 SH나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공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졸업하고 LH나 아니면 그런 공사로도 많이 가요. 근데 최근에 LH는 지난번에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좀 구조조정이거나 뭐 나눈다거나 지금 어쨌든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없앨 수는 없고 저는 LH가 통합하는 것 자체는 두 개 업무 자체가 그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 LH도 하나로 이제 한 덩어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독점 기업화 되어버려 가지고 LH가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표현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뭐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개발공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시개발공사, 뭐 SH공사나 뭐 GH 뭐 이런 쪽에서 그 LH 이상의 어떤 성과들을 좀 내주면 그게 하나의 견제 세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하죠. 뭐 그렇고 그런 특성이 있고 건물 분양업 뭐 가끔 어쨌든 우리 분야 쪽에서 이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떴다방 비슷하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나쁜 짓 하지 말고 이거 자체에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건물 분양업도 있고 도시개발업 아까 말했던 이거 신도시 개발 지금도 뭐 3기 신도시 이렇게 개발업들이 있으면 뭐 큰 틀에서 보면 이 전체 사업을 주도하는 거는 공무원이 하겠죠. 어쨌든 최종 하겠지만 공무원이 리스크를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만들면서 뭐 LH나 SH나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밑에 그거를 이제 다른 기업 단위로 하청을 주면서 개발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도시개발업, 부동산 개발업 이런 것들이 있고 신도시 개발은 그렇게 되는데 그 신도시 개발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택지 조성 관련해서 택지 개발 촉진법이 무슨 촉진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한시법이거든요. 나중에 뭐 그 부동산 관련된 법규 수업 때 더 많이 다루겠지만 그래서 택지 개발 촉진법이 한시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택지 개발 촉진법은 수명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해왔어요. 해오다가 최근에 주택가격 막 뛰면서 또 3기 신도시 뭐까지 이야기를 해버려 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상 인구가 아주 많이 늘 것 같지도 않고 그 신도시 개발 쪽은 수요가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 다만 기존 도시라든지 기존에 있던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재개발 지금 이제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어쨌든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되게 커요. 서울에 있는 아마 아파트 중에서 2, 30년, 30년 지난 아파트 비율이 꽤 높아요. 한, 뭐, 기관들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수치들이 좀 다른데, 어떤 데서 막 95%까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95%는 좀 과도한 거고, 한 7,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재개발 관련된 그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 뭐, 서울도 그렇고, 지금 강릉 지역의 아파트 중에서 지금 택지 근처에 있는 요 올림픽 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요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뭐 그래서 이런 부문들이 있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상당 부분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업종들이 여기 이 도시 개발업, 부동산 개발업 부분조차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큰 개발이라 가지고 이거는 LH나 SH나 뭐 강원개발공사나 뭐 이쪽에서 주로 다루는 부문이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건설업에 들어가요. 건설업.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행이라는
분야가 있고 시공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사실 개발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행을 의미해요. 시공은 뭐냐면 건설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발업은 뭐냐면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잘못되면 잡혀갈 각오까지 하고 사업을 하는 분야가 시행 쪽이고요. 그 건설업은 시공 쪽, 건설업은 실제로 건물을 설계사가 따로 있죠. 설계 그 회사들이 따로 있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건물을 주로 이제 건설업은 그걸 설계대로 그대로 이제 짓는 과정이 그 시공 회사고 건설업에 속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섞어 버려요. 왜 섞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안철수가 지금은 아니고 이전 그러니까 19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막 주장하던 게 뭐 엔젤 투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크를 걸고 만약 그게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채무라든지 책임이 너무 커가지고 함부로 쉽게 어떤 사업을 리스크를 걸고 하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좀 엔젤 투자라든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리스크를 사람들이 좀 테이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진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건설 분야 아니면 이 도시 계획,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서도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도시 계획에서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발이 뭐예요? 특정 공간을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부동산 개발이에요. 그게 개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고 사람들이 이런 공간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를 만들어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시행 쪽이에요. 시행 쪽. 다만 그 시행은 본인이 리스크를 걸어야 돼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안 걸면 그냥 생각에 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본을 갖고 100%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레버리지 관점에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리스크를 거는 전체 사업 규모가 뭐 예를 들어 1,000억짜리다 라고 하면 내 자기 자본을 뭐 한 50억 정도 갖고 사업을 한다. 나머지는 자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을 끌어오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은행 아니면 다수의 그 금융회사들이 다 얘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라고 하면 아마 시행과 시공이 나눠졌을 거예요. 명확하게 나눠졌을 건데 보통은 어떤 관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얘가 건설회사가 가지고 나 이런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시공사를 잘 꼬셔요. 그래서 실제로 시공사가 여기 어느 정도 보증을 서준다든지 시공을 해주겠다고 한다든지 그 계약이 있으면 시공사를 보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구조가 현실적인 한국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 건설회사는 그걸 모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알죠. 아, 돈을 빌려준 이유는 시공사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걸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이 된다가 아니라 은행이 날 보고 사실 그러면 갑이 누가 되냐면 시행사가 사실 갑인데 얘 보증을 서주면서 그 밑에 을로 들어간 게 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시공사를 을을 보면서 갑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모든 다수의 수익은 갑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시공사는 원래 뭐 그런 구조예요. 시공사는 얘가 원하는 대로 그냥 건물을 지어주는 구조예요. 그럼 지으면 그 로리스크 로리턴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시공회사예요. 뭐 설계대로 돈 지어주고 지어준 것만큼 마진 남으면 그거 가져가는 게 시공인데 얘네가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준 거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돌아간 건데 이게 결국은 날 보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 물론 얘가 리스크를 걸긴 했지만 시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이문을 건물은 다 지어주고 가져가는 테이크하는 그 수익은 적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시 공사가 시행팀을 만들어요. 자기 회사 안에 시행팀을 만들어서 한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보통은 시공사가 브랜드를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해외에서. 왜냐하면 아이디어 기반으로 좋은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어떻게 하면 좋은 스페이스가 되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시행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공에서 시공하고 시행을 합쳐가지고 움직이니까 이거를 같이 브랜드화 시켜요. 뭐 그러면서 어쨌든 브랜드가 시공사들마다 다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은 시공사는 그냥 건물만 짓는 거예요. 도면대로 그냥 그 공구리 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시공사의 역할인데 얘네가 수익을 목적으로 시공하고 시행을 합쳐버려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좀 하는 건 뭐냐면 하여튼 우리나라 이제 얘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람직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까지 하면 좀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가끔 다른 수업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저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얼마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이게 똑같이 100만 원짜리고 삼성 폰도 100만 원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 폰 만들면 그 안에 부품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90%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업 마진은 5%에서 10%안 돼요. 근데 애플은 영업 마진을 35%, 뭐 40% 이렇게 막 가져가거든요. 그럼 얘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애플이. 무슨 이야기냐면 원가 연동제는 여기 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에 기반해서 얼마 이상은 수익을 못 얻도록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 구조 하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그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막 꼬인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원가 연동제가 시행되고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건 내가 학생들한테 다 말해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비용을 부풀려요. 왜냐하면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 수익을 얼마까지 가질 수 있도록 법에서 원가 연동제라는 게 그거지. 또 비용 얼마 나갔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어를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비용을 안 부풀리면 수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막 꼬여가지고 저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대외비라고 말하는 시공사에서 무슨 그런 대외비가 있을 거냐. 사실은 좋은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 쪽에서 수익을 베니핏이 많이 날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시행 쪽에서는 시공에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그러면서 좀 잘 지을 수 있는 안전하게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구조가 있고 다 이해는 못해도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부동산 개발 수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하게 될 건데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 실제로 시행하고 시공이 붙어서 움직여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견제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행과 시공은 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긴 해요. 저 그냥 이 구조를 봤을 때 나눠져야 되는데 다만 한국에서도 IMF 이전에 시공 회사들, 시행 회사들 좀 나눠져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시행 회사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리스크한 회사들이긴 해요. 자주 망하고 또 사업할 때마다 리스크가 크니까 보통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몇 개는 망하고 몇 개는 성공을 하겠죠. 성공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이 큰 몇 개만 이제 성공을 하더라도 꽤 많이 망해도 관계없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부동산 업계이기 때문에 사실 괜찮은데 어쨌든 대외적인 인지도나 이런 게 신뢰가 되게 적은 편이었어요. 적은 편이었다가 지금은 어쨌든 좋던 나쁘던 시행하고 시공이 붙어 있는 구조라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가고 수익도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시공회사의 시행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학생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 업종 측면에서 장기적인 한국의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 시공과 시행은 좀 나눠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말고 이제 임대업들이 있긴 하죠.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예전에야 뭐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직접 사업하면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점점 이 임대 관련된 것도 좀 더 그 전문성을 띠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많이 있는데, 민간에서도 아파트가, 여기 우리 학교 앞에 보면 부영 아파트 같은 거 보면 한 동 전체가 다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거를 민간에서 전체 동을 임대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하나의 임대 부문이라는 게 있고, 하지만 다수는 이제 임대주택 관련된 게 공공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민간에서 아파트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요. 생각해봐요. 대부분 아파트 어디다가 짓죠? 신도시 건설되면 도시 외곽에다가 아파트 짓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도시 안에다가 재개발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던 지역들이 재개발되면 보통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원래 있던 재개발 지역에 소유자만 살고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 말고도 세입자들이 있다고, 임대하고 여러분 뭐 원룸에 있을 수도 있고 있던 사람들인데, 얘네들을 다 만약에 여기를 아파트로 다 개발하게 되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원주민 중에서 세입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쫓겨나요. 이 사람들은 바로 주변 지역에 직장이 있고 그 공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도상으로 이제 그런 지역을 아파트로 만들거나 할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집어넣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민간 건설사들도 임대주택을 짓고, 그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도 사실 민간 기업에서도 꽤 하고 있다. 뭐 그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매입 임대주택은 뭐 최근에 주택 가격 많이 뛰면서, 사실 이거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실패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되게 선호도가 되게 떨어졌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서울이 특히 주택난이 심하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2000년대 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2000년대 초쯤이 되면 그때도 주택 가격이 막 뛰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주택 가격이 막 뛰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거난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집은 필요한데 주택에 지불할 비용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택을 필요로 하니까, 근데 실제로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그 터 닦고 뭐 매입하고 터 닦고, 실제 보통 재개발은 한 10년 가까이 걸려요. 현실적으로 10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작업들을 다 하는데 사람들이 당장 주거지를 못 찾아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미 지어져 있는 단독주택을 국가가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국가가 임대하는 방식을 서울시에서 주로 이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했을 때는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서울시에서 그 뭐 관악구라든지 여러 이제 좀 싼 동네에서 그 단독주택 위주로 사가지고 그거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임대를 하다 보니, 문제는 사람들이 딱 들어갔는데 물이 새기도 하고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매입 임대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이걸
리노베이션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건축적으로 보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1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사실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처음부터 지을 때 뭐 현대산업개발 이상한 짓 한 것처럼 저런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기둥, 보, 하중을 받는 쪽은 놔둔 상태에서 그 안에 그 뭐 외벽이라든지 아주 일부만 수정, 우리 수업이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죠. 이 일부만 이제 수정 안에 내부를 공사를 하면 멀쩡한 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최근 지금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임대 주택은 단기간에 어떤 그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해요. 그래서 매입임대 주택도 하나의 임대주택 전략으로 최근에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서비스업 중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도 우리 과 학생들이 많이 따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이 있고, 부동산 중개업 말고 이제 감정평가를 해주는 것도 부동산 서비스업에 속해요. 감정평가는 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서 부동성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이 커피라든지 일반적인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이라는 재화, 우리가 특성들을 앞에서 막 열심히 배웠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그 동네에 직접 가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가치인지가 잘 안 와닿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게 가장 표준화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표준화되어 있어서 안 가보고도 부동산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뭐 잘 그나마 되어 있는 편인데, 보통은 단독주택 생각해봐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도 잘 안 일어나죠. 그리고 직접 그 동네 안 가보면 주변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떤 지역인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가격하고 가치하고가 미스매칭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재화가 부동산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건물인데 바로 옆에 2차로 도로가 있었던 게 4차로 도로로 뭐 확장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게 백화점에 하나 들어섰다든지 주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건물의 가치가 바뀌어요. 그럼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른 변화가 있는 도시 국가에서는 이 가치가 되게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되게 필요하겠죠, 실제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처분할 때 처분 관련한 세금을 좀 더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마 그 상가라든지 한 50억 이상 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거 공시지가 가지고 건물을 가치를 평가해서 그냥 그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과세 표준을 삼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50억 이상 되면 요즘은 아예 감정평가 맡겨버려요. 그래서 감정평가로 실제 건물의 진짜 가치가 얼마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걸 그 그 과세 표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점 감정평가 관련된 업무는 필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부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쪽 부문도 되게 좋은 직종일 수 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이 이 부동산 관련한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련된 업무들 우리 교재에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무튼 감정평가사도 사실 인원수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시험 되게 어렵거든요. 대놓고 말하면 뭐 감정평가 주변에도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웬만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법전을 그냥 들고 들어가서 법전을 보면서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는 편인데 감정평가 관련돼서는 법전 그냥 통째로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서 왜냐면 뭐 글 쓰거나 하면 전부 다 암기한 내용 하에서 다 써야 되는 측면도 있고 2차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물건 주고 그거 평가하도록 하는 것들 뭐 이런 현실적인 뭐 그걸 하고 있긴 한 건데 되게 좋은 직업이긴 해요.
관심이 있으면 이쪽도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해볼 만한 직업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이제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아주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부동산 관리 쪽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못했던, 특히 IMF 이전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부문이었고요. 근데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하면 특히 주택 같은 거 생각해봐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부동산 개발해서 건물 짓고 분양하잖아요. 분양이 뭐예요? 내가 사업 다 끝나고 누구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원래 있었던 지은 거를 다 쪼개가지고 사람들한테, 수분양자한테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사업 구조가, 이건 뭐 떡볶이 장사를, 조그마한 떡볶이 장사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에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렌트를 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도 자기가 지불하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임대를 해야 될 거예요. 공간을 임대를 해야 되고, 거의 공간 임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떡볶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비용, 초기 비용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그래서 비용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천천히 들어와요. 매달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언제쯤이냐, 뭐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냐가 되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최종 사업이 끝난 시점에 다 분양을 해버리면 리스크가 되게 줄어들어요. 한 번에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분양해버리는 방식이었는데,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한 번에 분양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상가를 짓게 되면 그거는 상가 전체, 뭐 이건 제가 부동산 개발 수업 때 더 많이 할 이야기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전체를 들고 있으면서 그 계속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 쪽, 다시 말해서 이거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그냥 분양하고 손 털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오는 경우도 이제 그냥 나오지 않고 주택관리사, 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레벨을 좀 나눠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뭐 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뭐 매니 여러 가지로 이제 레벨들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하는 거는 예전에 이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정말 정부가 나가면 정부를 갈아 끼워주고, 물이 샌다고 하면 뭐 연락해가지고 뭐 물 이렇게 그 안 새도록 해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주택 관리사가 하는 역할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레벨을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매장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처음 매장 관리 관련해서 그 퍼스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처음 도입됐던 게 강변의 테크노마트 쪽이 아마 그 거의 초반에 그 사업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변 테크노마트를 짓고 난 다음에 중간에 대부분 테크노마트니까 중간에 대부분 전자상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상가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다 안 팔아치웠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장 임대만 하는 방식, 지금은 모르겠는데 초반에 그렇게 매장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했던 건데, 그게 거의 IMF 때쯤, 그 98년, 99년 뭐 이때쯤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그 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잘 못하는 매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매장을 에스컬레이터 근처에다가 위치시켜요. 그래서 6개월마다 위치를 바꾸도록 하고,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제 그렇게 가고, 잘 되는 애들이 매장에서 사람들도 끌고 해서 그 층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게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그 제일 위쪽에 그 키 테넌트로 영화관이 들어와요.
그 멀티플렉스 개념이 처음 도입되면서 영화관이 들어오고 영화 보고 내려오는 애들이 그 매장으로 이렇게 끌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을 그렇게 같이 짠 건데 그 사업을 되게 잘하는 애가 그 층에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있어야 얘가 사람을 물어오는 거예요. 물어오면 보통은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그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다른 저 안쪽에 있는 업체들까지 같이 보겠죠. 일단 거기 머물러야 그 공간을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그 프로퍼티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업종들이 어디에 위치할 때 이 전체 건물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게 뭐 그래서 뒤에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관리업 쪽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있고 좀 더 크게 보면 최종적으로 더 큰 회사에 더 크게 관리를 한다고 보면 뭐 이 건물 자체를 지금은 언제쯤 이걸 매각시키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언제쯤 이걸 뭐 사는 게 맞을지 그런 것까지 관리를 다 해주는 이 부동산 관리 업종이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부동산 컨설팅 쪽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조언 지금 뭐 6교가 건설돼서 이 건물 앞이 되게 죽어 있는데 이 건물 도대체 어떻게 살릴 거냐 죽어가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살릴 거냐 누구를 이 건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거고 도대체 우리 건물 1층에다가는 어떤 업종을 집어넣는 게 건물을 살릴 수 있지 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제가 어제 부동산 왜냐면 이 수업 들은 다수의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그 도시계획사 수업도 들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서 컨설팅업이랑 비슷한 위치긴 해요. 이 부동산 컨설팅업도 사실 예를 들어서 건설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개발팀에서 소화 가능한 전략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개발 시행사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파이가 너무 크고 다 커버하기 힘든 거면 이 컨설팅 업체에 맡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컨설팅 업체가 어쨌든 레벨상으로 봐서 좀 낮다 보니까 일은 되게 많아요. 일은 되게 많은데 실무적인 이 부동산이 돌아가는 구조를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그렇고 그 부동산 관련된 금융업 다들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가격 이런 게 워낙 공시되니까 대부분 뭐 돈 빌려줄 때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 물건이 얼마짜리 물건인지를 감정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 부동산 금융업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1금융권 있잖아요.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주택,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1금융권들도 사실 그 뒤에 2금융, 3금융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보통은 예를 들어 내가 담보 대출을 받는데 특정 그 공간을 담보로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럼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얼마까지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게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그거를 은행에서 모르면 돈을 얼마까지 빌려줘야 될지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 작업들을 누가 하냐면 보통 2금융이나 3금융권에서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팀들이 다 있어요. 뭐 솔로몬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축은행 계열들은 대부분 다 그런 팀들을 가지고 있고 뭐 그래서 부동산 금융 관련된 업종들은 졸업하고 나서 그쪽도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 은행권도 되게 시장이 크고 그쪽도 제가 말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감정평가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금융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좋은 직종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PF 대출, 보통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니고 보통 그 건물 담보로 빌려주는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고 이 사업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어디까지 돈 빌려주는 게 합리적일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본인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여러 이제 관련된 업종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고, 펀드도 뭐 굳이 뭐 이거 안에 뭐 부동산 관련된 펀드도 지금 리츠 관련해서 리츠 키우지 맙시다. 근데 리츠도 이거 부동산 개발론 수업 때 더 이야기해요. 뭐 CR 리츠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동산 업계에서 같이 다룬다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이외에도 뭐 보험 권원보험업 뭐 그 보험 관련된 업종도 있을 거고 에스크로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 같은 데다가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 돈을 지불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회사에게 바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쇼핑 그 회사가 돈을 에스크로 하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너 물건 받은 거 맞니? 그래서 오케이 받았어? 오케이 하고 나면 그러고도 바로 돈을 이쪽에다가 안 넘기고 한동안 이걸 에스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중간에 에스크로 사업을 해야 그러니까 사고가 안 터지겠죠. 그래서 에스크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보통은 요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에스크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돈을 한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개업자가 에스크로의 역할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에스크로를 중개업자가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좀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이미지 이런 게 예전부터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역할을 지금 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다른 회사들이 에스크로 회사들이 있긴 해요.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해서 이 업종도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구조다 정도. 혹시 부동산 산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늘 수업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생각해보고 올릴게요. 그러면 그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은 지금 우리가 그 부동산학의 법률적 기초라고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 유형, 권리인데 사실 여기 있는 상당 부분은 토지, 건물 정도까지는 사실은 이 수업에서 하는 게 맞을지 우리과 지금 도시계획사 수업은 전통적인 계획사 수업은 아니에요. 보통 계획사를 1학년에 안 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2학년이나 3학년 때 교양은 아는데 필수 수업은 아닌 수업으로 보통 계획사 수업을 집어넣긴 해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계획사에 대해서만 포커싱해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 학과는 1학년 필수 수업으로 만들어놨고 그게 계획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라서 제 수업이 계획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을 커버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야기하는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계획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계획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계획사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제가 계획사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서 이때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이거를 왜 부동산 분야에서 다루냐 그 주로 이제 민간에서 그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하는 대부분 부분을 이제 부동산 쪽에서 커버하긴 하는데 사실은 모든 토지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법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모든 토지는 다 공법의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그 지구 지역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그래서 이 그 공법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을 빼고는 토지를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봅시다. 법률에 의한 구분 토지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구분 중에서 이용 목적을 커버하고 있는 게 지목이에요. 이용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질문 하나 해봅시다.
특정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가 주거용 토지인지 공업용 토지인지 상업용 토지인지 그 다 지역 무슨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뒤에서 제가 보여주겠지만 모든 토지는 제가 이거 지역인데 요거는 토지 그 지역 지구제 중에서 지역인데 모든 토지는 지금 여기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관리 그리고 농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요 그 구분에 포함 안 되는 공간은 없어요. 무조건 모든 토지는 다 이 분류 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서울시 사례로 조닝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는 그 외곽에 관리 지역이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없어요. 이건 서울시기 때문에 없는 거고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자연녹지 지역까지를 포괄하고 있고 모든 토지는 다 뭐 이 중에 하나 뭐라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뭐라도 하나 포함하고 있고 이건 지금 강릉의 그 토지용 계획인데요. 실제로 모든 토지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외곽에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토지는 이런 용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식의 용도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8개의 지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대지냐, 여기가 도로냐, 뭐 이런 여러 이제 지목도 있고 그 지역도 있어요. 토지 용도도 있어요. 그 두 개는 무슨 차이일까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모든 지역이 이거는 주거지역, 이거는 공업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용 1종 주거지역, 뭐 전용 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또 지목으로도 여기는 대지, 뭐 목장, 공장, 학교용지 뭐 여러 이제 지목을 정하고 있죠.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원경희 학생, 그 두 개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려워요. 좀 다시 한번. 했죠. 지목, 네네. 방금 이야기한 28개 지목 있잖아요. 지난 네네. 시간에 제가 보여줬던 이 전, 답, 과, 목, 임 모든 토지는 또 이 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토지 소유권 필지 단위로 지번이 있잖아요. 무슨 네. 동, 뭐 120-1 번지 그 뒤에 도로면 도 아니면 뭐 대지면 대라고 지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토지는 지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28개, 지금 28개 그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거대로 다 있는데 네. 또 그 공간이 어떤 거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거는 뭐 이종 전용 주거지역, 뭐 중심 상업 뭐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이 같이 또 있어요. 다른 차원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익성 차이 아닐까요? 수익에 따라 그거를 구분해요. 보통은 이거를 설명 잘 안 해서 시간이 지나고 네. 나도 학생들이 잘 몰라요. 뭐 왜냐하면 우리 과 학생들이 지목 들어는 봤는데 그리고 토지용 계획 맨날 뭐 주거 상업 그 용적률이 몇 프로지 뭐 몇 프로면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조차 지목하고 토지용 계획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는데 이 지목은 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그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지목이에요. 지목으로 지정될 때는 그 공무원들이 직접 실사 나가가지고 이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걸 확인하면서 도로로 정해요. 예를 들어 뭐 공장이면 공장인 거를 확인하면서 허용해주면서 그거를 공장으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용도 지역은 도시 관리 지역, 도시 관리 계획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도시 관리 계획은 뭐 앞에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긴 했는데
도시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 관리 계획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나 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그 계획가들이 이 공간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라는 계획의 영역이에요. 실제로 아직까지 그런 용도로 안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안 쓰고 있을 수도, 현재 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 될 수 있어요. 향후에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공간이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이게 안 지켜졌을 때 불법 행위에 따라서 뭐 그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목은 실제로 그 답사에서 이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공간이 정해지는 거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 차이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보통 이 세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뭐 지구단위 계획까지 붙긴 했는데 요건 그래서 보면 법률에 의한 구분에서 이용 목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공간법에 따른 지목 기준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이 된 게 지목이에요. 반면에 이용 계획, 향후에 이 땅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면 전체 시민 입장에서 아니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관점에서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공간부 그러다 보니 지목은 공간정보, 이게 원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적법이었어요. 지적법은 실제로 그 땅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한 거였어요. 원래 지적법은. 그러니까 측량하고 관련되니까 진짜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간법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분류하고 등록해서 지목을 정하고, 그래서 지목법정주의라는 용어를 쓴다.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개 지번이 있으면,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358대, 이건 뭐냐면 무슨 동 일반적으로 무슨 동 358번지로 끝나는 건데, 거기에 뒤에 그 필지 단위로 이제 보면 이게 358대 라고 찍혀져 나오죠. 지적 공부에는 이렇게 지목이 그러니까 그 정해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도시가 다 지적 공부를 데이터화 시켜놔서 이걸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실제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GIS 수업 안 들었죠? 뭐 보면 2학년 이상인 학생들은 들었을 것 같은데, 그 GIS 데이터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중점 아무튼 그 아예 데이터를 오픈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GIS에서 그 이게 지목하고 그 다음에 그 필지 단위로 이게 어떻게 구획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라는 거는 원래 이거 왜 이게 생겨났냐? 생겨난 이유는 어쨌든 과세 목적이긴 해요. 과세 목적이고, 그 뭐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뭐 배웠어요? 세금 관련해서 이 토지가 뭐 상상진지, 상하진지, 뭐 중중, 하하, 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가지고 이 토지가 얼마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냐, 이런 걸 관리했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이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얼마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이제 가치까지는 아니고 지목 이쪽에서는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런 거를 관리를 해요. 근데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저는 최근에 본 것 같긴 한데, 그 농지 관련해서도 그 비옥도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구분하고 있었고, 그 관련한 연구도 본 것 같은데 최근 연구를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조심스럽긴 하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그 한 필지의 하나의 지목,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일필 일목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필지는 반드시 하나의 목적만 하나의 지목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이진 않죠. 우리가 28개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는 어쨌든 그게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요즘에 뭐 이런 이야기 해요.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다 해결한다. 직장도 우리 건물 안에서 가고 뭐 운동도 그냥 우리 건물 안에서 수영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뭐 이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할 거야. 뭐 가끔씩 밖에 나가는 거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 계획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규제하는 방식은 그 면적, 밀도를 가지고 주로 이제 규제를 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뭐 용적률, 건폐율, 높이, 뭐 일부 그냥 아주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주로 그 규제를 했고 제가 최근에 호주 같은 데서는 하나의 필지 안에 여러 가지 용도를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는 하나의 토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농지, 이거는 뭐 그냥 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야기가 그거와 관련된 건데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일필일목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주로 많이 쓰는 그 목적을 주요 목적 지목으로 정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토지를 보면 실제 그 면적 단위로 보면 임야가 지목 28개 중에서 예전에는 18개였어요. 지목이 18개였다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요. 3개 뭐 몇 개씩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28개까지 생겨났는데 제일 많은 게 임야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63.5%가 임야고 그리고 답이 있어요. 답은 농농사 지을 수 있는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이게 답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전이고 도로고 우리가 그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지는 기껏 해봐야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3% 조금 넘어요. 아주 일부긴 하죠. 다만 요 3%밖에 안 되는 3% 조금 넘는 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집원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나눠져 있냐. 집원수라는 건 어떤 거예요? 소유권을 기반으로 필지가 나눠진 거 아니에요. 집원이라는 거는 소유권 단위로 필지 단위로 집원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얼마나 쪼개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보면 전국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3%밖에 안 되는 땅인데 지금 대지가 전체 집원 기준으로 보면 전체 19% 정도가 그 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답도 이제 예전에는 주로 우리나라가 쌀 농사, 그 농자 천하지 대본 농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비중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시간 지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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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두 가지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네 말하세요. 그러면은 지목은 실사용에 맞춰서 적혀 있는 거고, 용도 지역은 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렇죠. 적혀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목은 원래 이 땅이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에 실제로 쓰고 있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지역 뭐 토지용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말 그대로 계획에 따른 거고요. 그 두 개가 뭐 실제로는 그게 도시 관리 지역 아니면 군 관리 그러니까 도시 관리 계획 아니면 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 공간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이건 뭐 나중에 법에서 이야기할 이야기이긴 한 건데 관리 계획 관련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내 땅이 예를 들어서
그 상업지역이었던 게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상업지역이었던 게 주거지역이 됐다. 가치들이 막 바뀌거든요. 용적률, 지을 수 있는 용적률도 다른 거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리 계획에 따른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 관에다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계획이라는 것, 그 방금 이야기한 조닝, 그 계획이라는 것도 규율 하에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토지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됐다라고 하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변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종 일반 주거냐 이종 일반 주거냐에 따라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용도 막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목에 따라서 그거는 이 목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 거고. 답이 됐을까요? 네. 또 그건 조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하지 말라는 거죠. 교수님, 네, 저 그 2021-0506 오세현인데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줌 들어올 때 이참들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줌 아이디랑